시간에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는 좀 이름이 길죠. 이상한 명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듯이 X를 포함하고 있는 문장으로서 전체 집합에 있는 원을 대입을 했을 때 참 거짓이 명확해지는 것을 우리가 조건이라고 한다 그랬는데, 그걸로 만들어진 명제. 자, 명제는 뭐예요? 참 거짓이 명확한 거죠. 조건은 뭐예요? 참 거짓이 명확하지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죠? 뭔가를 딱 집어넣기 전까지는 그런 게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수학에서 다루는 모든 명제가 다 이거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뭐 봄이 오면 꽃이 핀다 이런 명제에 우리 관심 없어요, 사실. 명제는 아니고 문장이죠, 문장. 근데 수학적으로 관심이 있는 건 뭐냐? X를 포함한 문장인데 반드시 참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알고 싶은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U부터 정할까요? U를 1, 2, 10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의 집합으로 제가 한정을 짓겠습니다. 이 집합 안에 있는 원소를 가지고 지금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X는 4의 약수이다 라는 조건 명제, 조건이 있다고 합시다. 참인가요? 모르죠. X가 뭔지 모르는데. 그런데 자, 비슷한 명제 제가 하나 더 쓸게요. X는 자, 8의 약수이다. 이것도 모르죠. 그런데 희한한 게, 얘를 갖다가 자, 문장을 제가 연결합니다. 연결을 하는데 이렇게 연결을 해요. 이면 이렇게. X는 4의 약수이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뭔데? 그 다음에 X는 8의 약수이다. 이렇게. 그럼 생각을 해보십시다. X가 4의 약수이면이라는 게 가정이지 않습니까? 얘를 갖다 가정, 보통 얘를 결론 그러죠. 이 이면 앞에 붙어 있는 게 가정인데, 가정과 결론이 지금 뭐로 만들어졌느냐면 조건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태예요. X가 4의 약수이면 그럼 뭐란 얘기입니까? 뭐 전체 집합 U 안에 들어있는 원소들 중에서 뭐 1, 2, 4 라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은 뭐다? 8의 약수이다. 이건 참이죠. 이건 참인 명제가 되죠. 그러니까 요거는 조건이고 얘도 조건인데, 그 조건과 조건을 이면으로 갖다 붙이니까 그게 하나의 센텐스가 되는데, 이게 참인 명제가 돼버려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명제잖아요, 이거. 명제, 참인 명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 이렇게 합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옛날에는 조건문 이렇게 됐어요. 조건문. 이런 문장을 뭐라고요? 이런 문장을 네? if문, 조건문 그랬어요. 이런 용어로 배웠는데, if문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에서 이제 만약에 뭐 그런 뜻 아닙니까? 만약에 뭐뭐라고 하자. 그 만약에란 말 뒤에는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가능합니다. 바다가 육지라고 하자. 뭐가 불가능하겠어요? 그렇다면 이제 거기서 이제 우리가 어떤 논의의 출발점을 지정을 하는 게 요 가정 파트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여러분이 토를 달면 안 되죠. X가 4의 약수라면 그랬는데 아닌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거기까지 인정을 해주고 그 다음 상황을 진행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X가 4의 약수이면 8의 약수이다. 참인 거 맞아요. 분명히 참인데요. 이게 참이라는 걸 우리가 뭘 가지고 확인하느냐면,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X가 4의 약수이면 그래 1, 2, 4 이런 것들이잖아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게 누굽니까? 이게 뭡니까? 진리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요 조건이라는 것은 항상 그 조건에 딸려있는 뭐가 있다? 진리집합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진리집합이 지금 누구냐 하면 1과 2와 4예요. 그런데 결론 파트의 이 조건을 보게 되면 역시 이 녀석의 진리집합이 있는데, 이 녀석의 진리집합은 1과 2와 4와 8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이 안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x가 4의 약수면이란 말은 x가 여기 이 집합 안에 있다면 그러면 x는 이 안에 있어.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 해석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집합으로. 그 이게 맞아요. 지금 보니까. 아, 그러면 이 명제가 무슨 명제? 참인 명제가 되더라. 그런데 x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도 있어라고 하는 것은 왜 이게 성립하느냐 하면 진리집합끼리 비교했을 때 이쪽이 더 뭐하다? 큰 집합인 경우에 이 논리가 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진리집합과 결론의 진리집합을 비교했을 때 진리집합, 자, 결론 쪽이 더 커요. 포함관계가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뭐가 된다? 참인 명제가 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 문장은 거짓인 명제가 되는 거죠. 자, 이걸 뭐다?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여러분이 조건 두 개를 이제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 조건 P이면 Q라는 얘도 조건이고요. 얘도 조건이고요. 이 P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라는 거죠. Q도 이런 문장. 라는 형태의 문장. 이것이 이제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인데 이거가 참이다. 이거가 참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P의 진리집합이 있습니다. 그 라지 P라고 쓸게요. Q의 진리집합이 있는데 라지 Q가 있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 명제가 참이다는 것은 이것의 진리집합 비교했을 때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어떻게 쓰는 거냐? P 짝대기 2개 Q라고 쓰기로 한다. 자, 이면 가 참 한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우리나라 글자잖아요. 우리나라 글자 외국 가서 이렇게 쓰면 다른 사람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근데 전 세계 공통으로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이다? P이면 Q라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가 뭐다? 참이다 라는 뜻으로 쓸 때 요 짝대기 2개짜리 화살표를 이렇게 써줍니다. 그러니까 요거면 요거야 라는 말이 참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씁니다. 그럼 거짓이면 어떻게 돼? 거짓이면 예. 자, P이면 Q라는 이런 문장 이것이 거짓인 경우에는 P가 Q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본다면 P라는 진리 집합과 Q라는 진리 집합이 이런 관계가 될 때 이게 성립하는 거고요. 얘는 그렇지 않은 모든 경우가 다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어 라는 것은 이런 표현도 가능하죠. P라는 집합과 Q라는 집합이 우리 흔히 많이 쓰는 표현. 이렇게. 그럼 얘가 이 안으로 완전히 들어가지 않았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Q가 P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 부분의 것들은 Q 안에 들어오지 못했죠. 그렇죠?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문장이 이제 거짓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거짓인 것은 왜 거짓이니라는 것을 하나 보여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있는 원소는 말이죠. P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데 Q는 아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문장이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거면 Q를 다 만족해 라는 뜻인데 그렇지 않죠. Q를 만족하지 못하지요. 이것이 뭐가 되는 거냐 하면 이게 반례가 되는 겁니다. 반례. 그래서 여러분이 집합 배우실 때 뭘 그렇게 열심히 배웠냐면 P 빼기 Q, 이 빼기 차집합을 참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이게 뭐냐면 P 빼기 Q라는 이 집합이 얘인데 이것이 P이면 Q라는 명제가 거짓이다를 보여주는 반례의 집합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집합 배울 때 합집합, 그 다음에 교집합, 차집합 해가지고 이걸 같이 묶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 모양 바꾸는 것도 있었지 않습니까? 또 뭐 있었어요? P이고 Q가 아닌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P는 되는데 Q가 아니래요. 맞죠? 그죠? P는 되는데 Q가 아니래. 이런 식으로 배웠던 거죠. 자, 일반적으로 P이면 Q가 참일 때 어떤
관계가 있어야 되느냐. 진리집합끼리의 포함 관계가 어때야 되는가. 또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로서 이 명제가 참이다 그렇지 않다를 내가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장이 만약에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을 하실 때 유용한 도구로서 이 집합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집합으로 따질 수도 있는 게 있고요. 집합으로 따지기 좀 애매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여러분 논리의 흐름을 우리가 잘 쫓아가시면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갖다 따져야 되는데요. 일단 여러분이 집합으로 처리하는 방법은 이러하다. 자, P이면 Q라는 문장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장을 여러분이 이제 아시면 이런 문장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변화를 조금씩 줍니다. 이게 역이대우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문장이 있을 때 그 문장의 그 위치와 그다음에 부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다른 형태의 문장을 만들어내는 건데요. 자, 역과 이와 대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과 이와 대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역이대우. 역이대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문장이냐면요. P이면 Q라는 문장이 있을 때 역이대우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기 봄이 오면 꽃이 핀다 라는 것도 이면으로 돼 있으니까 봄이 온다가 P고요. 이면 꽃이 핀다가 결론이에요. 이런 문장은 이제 이면이기 때문에 역이대우가 존재해요. 나는 사람이다. 이런 거 가지고 역이대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사람이다. 뭐 가정이 뭐예요? 결론이 뭐예요? 가정과 결론이 구분된 그런 문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문장을 가지고 역이대우를 따지는 것 자체가 넌센스입니다. 그러니까 역이대우는 어떤 문장? 조건으로 이루어진 문장. 특히 수학에서는 봄이 오든가 말든가 관심 없습니다. 수학에서 관심 있는 건 뭐예요? X를 포함한 문장, 얘도 X를 포함한 문장. 미지수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는 참 거짓을 논할 수 없으나 그러나 이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 참이 된다면 그 다음 논리를 진행할 수가 있지 않느냐. 그죠? 논리를 진행시키는 방법을 우리가 자 다리를 놔가면서 하나씩 다리를 놔가면서 징검다리를 놔가면서 이제 진행을 시킬 건데 그 방법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이면 Q라는 게 참이야? 그러면 이거 해도 돼? 라는 뜻이죠. 근데 만약에 P이면 Q가 거짓이야? 그렇지 않아? 그러면 그걸 진행했을 때 논리적인 오류를 범한다 라는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P이면 Q라는 문장을 가지고 우리가 역과 이와 대우 이제 또 다른 표현 이것들이 연결이 가능하다면 자 연결하는 과정, 방법, 단계가 달라졌을 때는 그것이 과연 참인가를 따지는데 우리가 이제 역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이런 말 많이 하죠. 역으로란 말이 거꾸로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P이면 Q라는 게 참이다. 그러면 거꾸로 Q이면 P라는 게 참인가? 다르죠.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 처음에 예문 든 게 뭐예요? X가 4의 약수이면 X는 8의 약수. 맞죠? 거꾸로. 8의 약수이면 4의 약수가 다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8의 약수 중에는 1, 2, 4도 있지만 누구도 있어요? 8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꾸로 이렇게 논리적인 흐름을 타고 들어갔을 때는 그것은 잘못될 수 있다. 그래서 역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이게 역이라고 하는 건데 어떤 명제가 주어지면 그 명제가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라고 할 때 그것의 역은 가정과 결론을 바꾼 것을 우리가 역이라고 합니다. 역. 자, 이것과 이것 관계가 서로 역의 관계입니다. 역. 얘 입장에서는 얘가 역이고요. 얘 입장에서는 얘가 역인 거죠. 역. 그 다음에 가정과 결론은 똑같지만은 그 가정을 부정하고 결론을 부정한 것을 우리가 이라 그래요. 이. 그럼 얘도 서로 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두 개도 이. 그 다음에 이거 두 개가 지금 앞뒤가 바뀌었으니까 이거 둘 관계도 우리가 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누구냐면 이 녀석과 이 녀석 관계인데 앞뒤가 바뀌면서 부정까지 돼버렸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면 대우라고 합니다. 대우. 이것도 서로 대우죠. 이것도. 그러니까 명제의 위치와 부정을 통해 가지고 바꿀 수 있는 형태가 네 가지가 있는데 어떤 명제가 있다면 그 명제의 역과 이와 대우 해서 이 네 개의 관계가 이렇게 설정이 되는데요. 이 중에서 이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것과 이것이 대우이고 이것과 이것이 대우인데 P이면 Q라는 이런 명제가
참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명제의 대우인 not Q이면 not P 이것도 반드시 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얘가 거짓이면 얘가 거짓입니다. 참이면 항상 참이고요. 이게 진리값이 같다. 이렇게. 어떤 명제와 그 명제의 대우 명제는 진리값이 같다. 자, 이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명제와 대우는 진리값이 같다. 그러면 역은요? 역은 몰라요. 이도 몰라요. 그건 그때그때 달라요. 이 문장 성격에 따라서 역과 이는 서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게 이거하고 서로 또 대우 관계니까 이 녀석이 참이라면 이 녀석도 뭐 참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 되고 거짓이면 거짓이 되고 야, 요것이 참이면 얘도 참이고 그러니까 참, 거짓은 항상 세트로 움직이는 거죠. 두 개가 모두 참, 거짓 또는 참, 참이면 다 참인 거죠. 이렇게 세 개는 참이고 얘는 거짓이고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역, 이 대우의 관계는 이러하고 대우 명제는 항상 진리값이 같다. 왜요? 왜요? 자, 이걸 설명을 할 때 이 P이면 Q라는 명제가 참이란 이야기는 P의 진리집합과 Q의 진리집합이 이렇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참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걸 벤 다이어그램으로 한번 놓고 따져봤을 때 자, U라는 집합 안에 P가 있고 Q가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식으로 있다는 얘기죠. 진리집합을 표현해 봤을 때. 근데 not Q라는 건 뭐예요? Q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부정을 하게 되면 그 진리집합이 여집합으로 되겠죠. 자, P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것. 그런 X들의 모임. 그럼 X는 P에 들어있는 거죠. 그럼 그렇지 않으면 X는 P에 들어있지 않은 게 되겠죠. 부정을 하게 되면 자, 여집합의 자, 모양으로 이 진리집합이 설명이 될 텐데 지금 관계를 보면 Q의 여집합과 P의 여집합이 과연 이게 되는 거냐 이거죠. 이게. 이렇게 되면 얘가 참이 되겠죠. 근데 그림상으로 보십시오. Q의 여집합이 여기입니다. 하얀 빗금. P의 여집합은 여기입니다. 하얀 빗금 모두 다 포함하고도 자, 요만큼이 더 남죠. 요만큼. 그러니까 분명히 이게 맞아요. 벤 다이어그램상으로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이 서로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이기 때문에 예, 이렇게 되면 반드시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도 참이 되겠죠. 그렇죠? 대우 명제도 참이 될 겁니다. 그래서 X가 P가 Q 안에 들어있다면 여집합 끼리는 서로 포함 관계가 반대가 되는 거니까 이게 맞다면 이것도 맞는 거다. 저는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그냥 확인만 하고 넘어갑니다만은 예, 여러분 나중에 이거면 이다 라고 하는 것을 X가 여기 들어있으면 여기 들어있다 이런 문장으로 처리하는 것도 한번 해봄직합니다. 자, 이 대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우리 이런 예 가지고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X가 4의 약수이며 아까 했지 않습니까? X는 8의 약수이다. 그런데 이거요. 대우 명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그럼 뭐예요? X가 8의 약수가 아니면 그러면 X는 4의 약수가 아니다. 뭐 이렇게 문장을 쓸 수 있겠죠. 물론 전체 집합을 1부터 10까지로 제한을 한다면 8의 약수가 아닌 것들의 모임은 1, 2, 4, 8을 빼고 난 나머지지 않습니까? 자, 요 문장 진리집합이 1, 2, 4, 8 빼고요. 3, 5, 6, 7, 8, 9, 10 요거의 진리집합이고요. 4의 약수가 아니다는 여기에 8도 들어가죠. 1, 2, 4를 빼야 되는 거니까 3, 5, 6, 7, 8, 9, 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이렇게 포함 관계가 성립하죠. 그러니까 이거가 맞는 거구나. 이 문장이 맞구나라는 걸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음부터는 우리가
아우 선생님 원소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장의 참 거짓을 논할 때 이게 편해요, 이게 편해요를 따지는 겁니다. 둘 중에 어떤 게 더 편한가? 이걸로 해서 답이 나오는 게 빠른가? 아니면 이렇게 따져가지고 답이 나오는 게 빠른가? 둘 중에 내가 선택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명제를 고지고대로 내가 그냥 참 거짓을 논할 것인가? 아니면 뭐 대우로 바꿔서 참 거짓을 논할 것인가를 내가 이제부터 뭐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놓고 누가 더 쉬워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역과 이와 대우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참 거짓을 논하는 방법 다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문제 2-1번으로 갑니다. 자, 예제 2-1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A 플러스 B가 2보다 작다. 그러면 A는 1보다 작다. 또는 B는 1보다 작다. 이것에 역이 대우를 논하고 말하고 참 거짓을 한번 따져봅시다. 이 문장이 참인가요? 근데 이게요, 문자가 두 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를 우리가 판단하기가 집합으로 판단하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자, 이 말이 맞는지를 이제부터 한번 여러분 따져보겠습니다. 더해서 2보다 작다면 A가 1보다 작거나 또는 B가 1보다 작다. 글쎄요, 애매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뭘 하는 거냐면 역과 이와 대우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그 중에 대우. 자, 이 문장에 역을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를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대우를 제가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요 문장과 요 문장 두 개가 이면으로 연결돼 있죠. 자, P 이면 Q라는 문장의 역은 얘가 이리 옵니다. 자, A가 1보다 작거나 B가 1보다 작다. 그러면 이쪽이 성립하느냐? A 플러스 B가 요게 2보다 작다. 자, 2를 쓰려면 부정을 해야죠. 이 녀석은 부정. 그럼 이게 작다의 부정이 뭐라지? 작다. 작은 건 아니야. 뭐야? 크거나 같다. 그죠?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2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자, 이것도 부정을 합니다. A가 1보다 크거나 같다. 그리고 and. 자, 요거를 부정할 때 1보다 작은 건 아니야. 크거나 같아. 그리고 B도 1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자, 대우는요. 얘를 이리 가져와야죠. 그죠? 이걸 부정한 걸 쓰는 거니까 얘를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크고 그리고 B도 1보다 커. 그러면 A 플러스 B도 2보다 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명제가 이렇게 5어로 연결되면은요, 참 거짓을 논하기가 조금 번잡스러워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두 가지가 다 되는 게 아니라 하나만 돼도 되는 거니까. 근데 and로 연결되는 문장이 되면 두 개가 동시에 돼야 되는 거니까 따지기가 조금 쉽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둘 다 1보다 커요? 그렇죠. 그럼 A와 B를 더하면 2보다 크다는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맞는 겁니다. 아, 이게 참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요거도 참이로구나.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은 둘 다 참이로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과 이가 서로 대우 관계니까 둘 중에 어떤 것이 참인가를 논하고 싶은데, 자, 이 5어보다는 and 쪽이 좀 낫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가지고 더해가지고 2보다 크대요. 그럼 둘 다 1보다 큰 건가요? 그런가요? 더해서 2보다 크답니다. A가 100이야, 100. B는 마이너스 50이야. 둘 다 1보다 큽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죠. 그래서 아, 이게 거짓이니까 너도 거짓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거 두 개는 판단이 조금 헷갈리고요. 요거 두 개는 조금 더 쉽죠. 그러면 우리가 이것만 붙들고 그냥 내내 그냥 고민하는 게 아니라, 자, 지금 요 모양대로는 판단이 어려우니까 이거와 똑같은 진리값을 가지는 대우로 바꿔보자. 그랬을 때 그 판단이 좀 더 쉬워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떤 명제를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할 때 여러분은 꼭 얘만 붙들고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뭐로 바꿔봐라? 대우로 한번 바꿔봐라. 그러면 좀 더 상황이 쉽게 정리가 될 수가 있다. 대우는 이렇게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추론에 관한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예제 문제 2-2번을 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이 3단 논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저 요거 잘 한번 이해를 해보십시오.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유명한 얘기죠. 왜? 나는 사람이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 아저씨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무슨 얘기야? 논리의 전개 방식 중에는 연역법과 그 다음에 귀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논리를 전개시키는 방법, 진행시키는 방법 중에 연역적 방법, 그 다음에 귀납법,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연역법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일반적인 사실로부터 개개의 사실을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거꾸로 귀납법은 낱낱의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법칙을 추론해가는 겁니다. 이게 귀납법이라고 하는 거고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연역법은 한마디로 그냥 3단 논법으로 대표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이면 Q 이거가 참이고, 그리고 Q이면 R이라는 조건 이거도 참이다. 그러면 P면 Q가 되고 Q면 R이 되는 거니까 P이면 R이라는 이것도 자동으로 참이 된다. 이거이면 이거이다가 참이 된다. 자, 괄호를 잘못 쳤네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자주 쓰는 문장인데 사람이면 죽는다. 사람이라는 것이 있다. 그것들은 뭐한다? 언젠가는 다 죽는다. 그리고 나는 사람의 집합의 원소이다.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는 사람이다. 사람이면 죽는다. 자, 나는 사람이고 사람이면 죽는 거죠. 그죠? 그럼 뭐예요? 문장 연결해 보세요. 자, 얘면 얘고 얘면 얘다. 순서를 얘부터 얘 P이면 Q, Q이면 R. 고로 나는 뭐 한다? 나는 죽는다. 이렇게. 나는 언젠가는 죽는다. 틀린 게 아니죠.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나는 사람이더라. 그러니까 나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죽는다. 자, 이것이 3단 논법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데카르트 아저씨가 얘기한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모든 살아있는 모든 것들, 예를 들어서 사람, 뭐 아니면 인지 능력을 가지는 모든 것들이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사고를 하는 것들은 다 뭐 하는 거다?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고를 생각한다면 존재하는 것이다. 생각한다. 그것은 무언가가 존재한다라는 것이다. 근데 가만히 제가 생각해 본 거죠. 나도 지금 나는 생각하고 있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나는 생각하는데 생각하는 건 존재한대. 그럼 나는 뭐 하는 거다? 존재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참 좋은 얘기예요. 이게 미지수 X를 포함한 문장이 아닌 문제인 거죠. 근데 수학에서는 뭐 존재하거나 말거나 내가 살아있거나 말거나 그게 중요한 거 아니고 내가 죽거나 말거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미지수 X가 있냐 없냐. X라는 어떤 미지수를 가지고 포함한 문장인가 아닌가. 자, 이게 이제 문제였던 거죠. 자, 이런 패턴을 뭐라고 한다? 연역적 방법이라고 합니다. 연역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연역법은 기본적으로 이 3단 논법으로 대표가 되는 것이다.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우리 옆집 아저씨가 죽었어요. 저 건너집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순신 장군도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는구나. 나는 죽겠네. 이런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확인합니까?
낱낱의 사실로부터 확인을 해가지고 올라오는 거죠. 이렇게 하는 방법은 우리가 귀납법이라고 하는데 수학에서는 이 귀납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모든 것을 다 확인하는 것 자체가 너무 소모적인 일인 거죠. 그래서 이 수학은 연역적 방법을 통해서 모든 논리를 진행을 시킨다. 그래서 이제 3단 논법이라고 하는 것이 P이면 Q가 참이고 Q이면 R이 참이면 연결을 해가지고 P이면 R 얘도 참이다. 이렇게 처리하는 걸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제에 다시 2번을 보게 되면 논리적인 추론 단계에서 이제 오류가 있는 것, 그렇지 않은 것, 옳은 것을 찾아라 이런 얘기인데요. 자, 첫 번째 보기를 보면 P 짝대기 2개, 그 다음에 not Q. 그러면 이 문장이 뭐란 얘기예요? 참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not R 짝대기 2개, Q이면 이거 두 개를 우리가 합성을 하면 조인을 시켜주게 되면 이런 게 나올까라는 물음이에요. not R 이게 정말 그럴까? 이거 나와? 자,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어떤 명제가 참이면 누구도 참이다. 어떤 명제가 참이면 그 대우도 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의 대우 명제인 얘를 부정해서 이렇게 갖다 놓죠. 그리고 not P. 그러니까 연결이 Q를 매개로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될 수가 있겠죠. 그럼 not R이면 not P라는 문장이 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얘도 한번 바꿔봐요. not Q이면 R.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연결을 시킨다라고 하면 P이면 R로 가는 거죠. not R이 아니면 이게 틀렸습니다. 잘못됐다. 추론이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대우 명제를 써놓고요. 연결시키는 고리를 찾아주시면 논리가 쉽게 정리가 됩니다. 논리라는 게 참 쉬워요. 자, 이렇게 하시면 모든 논리적인 어떤 저 사람이 논리적이다 그렇지 않다를 우리가 다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번 P 짝대기 2개 not Q 그 다음에 R이면 그 다음에 Q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자, P이면 not R이 될까? 자, 요거 이렇게 되는 거 맞아? 한 번 더 해볼까요? 얘를 갖다 부정을 하면 부정 대우를 찾아보면 not Q이면 not R. 그렇게 되네요. P이면 not Q고 not Q이면 not R이니까 P이면 not R. 요거 맞습니다. 자, 1번, 2번 해보니까 옳은 거 2번 나왔죠. 그죠? 3번, 4번, 5번도 여러분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여러분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다 판단이 될 겁니다. 이제 명제의 역과 이와 대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자, 뒤쪽에 있는 문제 중에서 첫 번째 문제 요거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는데요. 상당히 유명한 문제죠. 논리적인 참, 거짓을 따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문제 읽어보겠습니다. 미술 시간에 모든 학생이 자신의 번호가 뒷면에 쓰여 있는 종이에 각자 그림을 그린다. 이때 홀수번 학생은 동물을 그리도록 지시하였다. 이제 5번, 10번 학생은 번호가 보이도록 하고 말과 사과 그림을 그린 두 학생은 번호가 안 보이도록 책상 위에 그림을 놓았다. 내 그림이 모두 선생님의 지시에 맞는 그림인지 알기 위해서 다른 쪽 면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뭔 말입니까? 문장을 읽고 이게 뭔 소리야? 그러면 이제 요 공부 좀 더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뭘 확인하는 거냐 하면 카드의 앞면에는 그림을 그릴 거예요. 그림. 그 다음에 뒷면에는 그 학생의 번호를 적는데 지금 4명의 학생의 카드를 지금 본 건데요. 5번 학생과 10번 학생은 어떤 그림을 그렸는지 몰라요. 이 카드가 안 보이는 거죠. 이게 엎어놨으니까 안 보입니다. 번호가 보이도록 카드를 놨습니다. 그 다음에 말을 그린 학생이 있는데 이 말을 그린 학생의 번호는 또 내가 몰라요. 모르고 그 다음 사과?
맞나요? 사과 그림을 그린 건데 이 학생도 몰라요. 근데 선생님의 지시사항이 뭐냐 이거죠. 선생님의 지시사항. 네, 우리는 착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선생님의 지시사항은 요거는 진리입니다. 진리. 예,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지켜야 하는 거죠. 근데 이 지시사항의 내용이 뭐였냐면 홀수번호의 학생은 맞습니까? 동물을 그려라. 그러니까 선생님의 지시사항이면 너의 번호가 홀수라면 번호가 뭐이면 홀수이면 반드시 뭘 그려라? 동물 그림을 그려라. 홀수이면 동물을 그려라. 자, 홀수이면 뭘 그려라? 동물을 그려라. 이렇게. 짝수는요? 짝수는 홀수면 동물 그려. 짝수는 지시사항이 없잖아요. 그럼 동물을 그리건 뭐 다른 걸 그리건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남자는 군대를 갑니다. 여자는 가거나 말거나 지 맘대로 하라. 그러면 홀수인 학생들은 확인을 해야죠. 정확했는지. 아, 그럼 요 사람 거 확인하면 되겠네. 끝인가요? 끝이 아니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동물 그림과 그 다음에 동물이 아닌 걸 뭐라고 할까요? 식물 그럴까요? 동물. 동물이 아닌 거니까 그냥 제가 여기다가 식물 그리지 말고 과일 그릴게요. 과일. 지금 뭐 그림 중에는 이제 동물과 과일 두 가지를 놓고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물이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짝수 번호인 학생들은 뭘 그려도 좋아요. 이걸 그려도 괜찮고요. 얘도 괜찮아요. 둘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홀수이면 반드시 동물을 그려요. 그럼 과일은 누구만 그리는 겁니까? 저기 보세요. 과일은 누구만 그려야 돼? 과일은 홀수 번호가 그리면 안 되죠. 홀수는 동물을 그려야 하기 때문에 과일은 반드시 누구만 그린다? 짝수만 그립니다. 그러면 이 사과를 그렸던 요 학생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동물 그림은 이 사람도 다 그릴 수 있는 거니까 필요가 없다. 짝수 번호는 얘도 그려도 괜찮고 얘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쪽하고 요쪽은 둘 다 되기 때문에 요것은 뭐 확인해 볼 건덕지가 없는데, 자, 홀수인 학생은 동물만 그려야 하기 때문에 얘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홀수이면 그랬으니까 요 조건이 홀수에 걸려 있기 때문에 요거가 지켜져야 되죠. 자, 그런데 과일도 확인해야 되는데 이렇게 짝수 번호는 동물과 과일을 다 그릴 수가 있는데 과일은 그래 짝수만 그리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도 좋습니다. 자, 이걸 제가 이렇게 대우명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홀수이면 동물을 그려라 해서 이 홀수를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가정 파트를. 이 부분이면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검토 대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의 대우명제 뭐예요? 이거가 반드시 지켜지는 진리라면 이거의 무슨 명제도? 대우명제도. 그럼 동물이 아닌 게 뭔데요? 과일을 그린 사람이면 짝수이다가 되는 거죠. 홀수가 아닌 건 짝수니까. 그러면 얘도 지금 이것이 지켜져야 되는데 과일을 그린 사람도 확인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홀수 번호와 그 대우명제를 만들었을 때 이 조건 파트 얘를 확인하는 거니까 과일을 확인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요 카드는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요 카드 확인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답이 누구냐? 5, 사과. 그래서 5번 그림과 사과 그림. 답이 2번이 되는 거죠. 자, 이 문제를 여러분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고, 자, 제가 대우를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두 가지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요 두 가지. 홀수 아니면 짝수고요. 동물 아니면 과일인데, 요 두 가지 어떤 논리적인 관계를 여러분이 따질 줄 아느냐. 처음엔 조금 문제가 뭐 이래 이상한 문제야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잘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시고요. 자, 명제의 역이 대우에 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는 제가 이 명제의 역이 대우에 대해서 증명하는 방법, 그 다음 필요충분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